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아나운서죠. 이유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우영입니다. 오늘 복장 보니까 무슨 홈쇼핑의 이 호스트 같아요. 네, 오늘 만나볼 제품. 네. 아유, 저는요. 네. 이것만 써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또 그 간접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뭐 하나 함부로 들지 않도록. 당연하죠. 네. 그 들면 큰일이죠. 아니, 네. 볼펜 같은 건 들어도 돼요.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예, 매진 임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매진 임박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큰일 났네요. 네. 이거 좀 있으면 다 떨어져 간다. 이거 어떡하죠? 물건도 어떻게 더 준비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왜 교수님이 하실 거면서 저한테 그러면. 나 사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쇼호스트.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수많은 홈쇼핑 관계자 여러분, 좋은 쇼호스트 한 분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로에 접어든 네. 쇼호스트. 네. 그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결과가 그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게 이제 흥미로운 거죠. 물론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을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의견 저희 방송에 제시해 주실 수 있거든요.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혹은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물어보거나 의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갤럽 여론조사부터. 그렇죠. 오늘 하겠습니다. 금요일이죠. 네. 예.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이 31%가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긍정평가 이후로는 언제나 그렇듯 외교가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했습니다.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62%로 조사가 됐는데요.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8%로 가장 높았고 외교가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가 49, 부정평가가 41이었고요. 이외에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더 많았다고 하고요. 정당 지지도 살펴보면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4%인데 둘 다 직전 조사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무당층의 경우 24%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렸고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었는데 34%가 좋게 본다, 46%가 좋지 않게 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긍정이 21, 부정이 71%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에는 54%가 창당을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조사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56%가 나빠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18%는 좋아질 것, 22%는 비슷할 것이다 답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무선 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 13.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난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은 대표 사퇴, 야당은 대표와 지도부 사퇴 요구 등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게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선거는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해요? 선거요? 네. 선거에서 중요한 거. 인물. 그리고 바람. 그렇죠. 바람. 예. 또 그리고 구도. 예. 예.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가 아주 잘 맞힌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YTN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 바로 이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가 아주 용케 맞추셨는데 바람 구도 인물인데 네. 이 중에 제일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게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크지 않거든요. 제일 큰 비중이 뭐냐면 구도예요. 그러면은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그 구도는 뭐에서 결정되느냐? 대통령 지지율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이게 한 5%포인트가량 이 적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중도층으로서의 지지율 확장성도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내년 총선은 정권 심판론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뾰족한 수나 방법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뭐 그 온갖 방법을 구사해 봐야죠.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이 30% 초중반대로 굳어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경기 전망을 물은 조사에서 56%가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나빠진다라고 대답하니까 50%가 넘는다라는 것은 응답자가 이거는 이게 보통 노력해가지고 이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를 올리기 되게 힘들다. 그러면은 저는 여당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자꾸 수직적 관계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뭐 용산 출장소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선거를 위해서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거든요. 만일 그래도 욕 먹더라도 나는 대통령실하고 뭐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직적 관계처럼 보여도 할 수 없지 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저는 바로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 언제 결정될지 모르지만 이 비대위원장의 선택 기준도 이런 여론조사를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 토대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고마우라고 얘기한 거 아닌데요. 그럼 유명한 아나운서한테. 죄송합니다. 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비대위원장 관련 얘기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45분가량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곳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적임자인지 인선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라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지를 두고 찬반이 갈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거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윤, 비윤 간의 격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이견이 많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인선 기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처음 제시한 기준인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승리를 위해 우리 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분이라는 기준에 대부분 공감해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 당이 신속한 회복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내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다 같이 해결 방안을 찾는데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이 비상의총을 통해 비대위 관련한 논의를 가졌는데요. 어제도 사실 다양한 후보군이 있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더 뚜렷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 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대비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만 수평적 관계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저는 일단은 그 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어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이 정통 보수 출신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돼요. 왜? 정통 보수에 뿌리를 두지 않은 사람이 맡았을 경우에는 이게 전국위로 넘어가가지고 추인을 받는데 여기서 많이 반대 의견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빠져요. 걷잡을 수 없게 이 혼란에 빠질 수 있고요. 그거 간단해요. 그 지난번 20대 총선을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무대라고 하는 김무성 대표가 그때 직임 갖고 부산 갔잖아요. 사실은 그게 졌거든요. 그때 새누리당의 한석.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공천 파동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보다 2배 높았거든요. 지지율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도 50% 가까이 됐었어요. 48에서 50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한석 밀린 거예요. 왜? 막판에 갈등이 불거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뭐 2배가 높습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50% 가까이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갈등의 요소를 최대한도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통 보수 세력에 뿌리를 둔 그런 인물을 일단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 네.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정책 경륜이 있는 분 이런 분이 저는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맙죠? 네. 예, 그래요.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런 얘기를 하면 고맙다는 얘기 듣는구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4인방의 당 지도부 총사퇴 및 통합 비대위 전환 요구 이재명 대표가 응답할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윤영찬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면서 이달 말 이 대표의 요구한 답변에 따라 거취 결단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죠. 일단 이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무대응 분위기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원칙과 상식에서 통합 비대위를 요구한다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강선우 대변인도 회의 후에 이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띄울 만한 비상사태가 전혀 아닌데다 당내 공감대도 없는 억지 요구라는 기류가 당 지도부에 강하게 퍼져 있다고 하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현재로선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자는 의견이 다수다라면서 당 지도부 흔들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비주류 4인방 지난 강서구청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으로 당대표 사퇴 및 비대위 전환에 나선 여당 사례를 들어서 지도부 압박에 나선 건데요. 지도부는 해당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상황이 여당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칙과 상식 중에 한 명인 윤영찬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다. 그러면 우리 당으로 시선이 오게 돼 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당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선거에 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강제로 제거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민주당과 상황이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 파열음을 막기 위해 이 대표가 완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주류 4인방 이번 달 내로 결단을 예고를 했습니다. 탈당도 불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대표로선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텐데요. 또 뭐 최근 이 대표가 연일 단합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 4인방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응답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원칙과 상식 4인방과 만남을 가질까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만나서 물론 이제 포용하려는 제스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양측이 다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결론이 있고 원칙과 상칙에 포함되어 있는 의원들도 결론이 다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 결론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러 만나는 거거든요.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양쪽이 그 얘기를 해봤자 이게 뭐 서로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만난다면은 쇼라는 얘기를 오히려 들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뭐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그쪽에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다가 인천 계양 의뢰 나갈 거야 뭐 이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일단 저는 이 원칙과 상식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갈 건지 지역으로 나갈 건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궁금해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 조금 이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그중에서 특히 이제 그 허위 사실 문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의 1심 재판이 언제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신경 쓰는 게 낫지. 이게 뭐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관심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맙죠. 감사합니다. 네. 망극하옵니다. 네. 자, 다음 그래야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네. 지금 현재 포털 N사 기준으로 오늘까지 누적 관객 수가 772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영화 중에 올해 이제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범죄의 도시인가요? 네, 그게 그거죠. 지금 1등입니다. 그건 봤어요. 네. 자, 이 관련 이야기인데 오늘 국민의힘 윤지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서 군부 독재 부정적 이미지를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덮어 씌우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의 봄을 이용해 정치 공세를 펴는 건 대중 영화를 정치권의 선전 영화로 변질시키는 것이며 또다시 국민을 선동해 분열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술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12.12 사태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도 우리 당의 뿌리인 문민정부였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회방 놓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사실이나 논리에 기반하지 않고 이미지만을 이용한 정치적 주장은 책임없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기 쉽다라고 했고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친일, 독재, 북풍의 이미지를 우리 당에 더 씌우려고 끈질기게 시도하는데 일본 오염수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확고한 진실 앞에서 거센 선동도 힘을 잃는 법이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미자 의원도 최근 서울의 봄을 보고서 민주당의 보수 악마를 위한 역사 왜곡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서울의 봄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뉴스도 있었죠. 극우단체가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려는 학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정도로 이 영화 자체의 파급력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둘째 딸애가 그 영화를 이제 보고 와서 그래서 그 아빠는 그때 너무 잘 알지 그랬는데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대들한테는 그 영화의 내용이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 얘기거든요. 자기가 잘 몰랐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거 보면 얼마 안 된 얘기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학교 다닌 내내 저희의 사고를 지배했던 것이 광주민주항쟁, 11.12, 전두환 군사 독재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구테타의 싹을 없앤 정권이 YS거든요. 어떻게?
하나회를 전광석화처럼 해치웠습니다. 예? 그 하나회 척결 그때 안 했으면 그때 당시에 또다시 불행한 역사가 불거졌을 수 있어요. 그냥 한 가지 더. 그 전두환의 이 자산, 예? 이거 그 왜 미납하고 이랬잖아요. 이거를 추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 사실 보수 정권이 바로 그 서울의 봄이라는 1.12 이 군사 쿠데타를 쿠데타 세력을 뿌리를 뽑고 이 그 사람네들 뻔뻔스럽게 저 감옥에도 얼마 안 가 있고 나와가지고 돈도 안 내고 말이에요. 벌금도 안 내고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보수 정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12 군사 쿠데타라는 건 전두환 일당에 관한 문제지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군사 쿠데타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예? 거기에 국민의힘에 가장 먼저 대통령이라고 그 국민의힘 쪽에 그 당대표실 가면 사진 걸려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없어요. 전두환 사진 당연히 없고 김영삼 대통령부터 이제 쫙 붙어 있는데 바로 김영삼 대통령 전두환한테 어떻게 당했습니까? 전두환한테 가택연금으로 계속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이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풀려 나오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도 사실은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리고 그 3김씨 중에 한 사람인 김종필 전 총재. 김종필 전 총재도 전두환 정권 때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핍박이라는 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한 거예요. 예? 지들 욕심 챙기고 지들한테 정한. 그래서 이거를 진보 보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신기하게 보여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두환 정권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에는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측도 문제고 뭐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거는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가 합심해서 그런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책무다. 이 정도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뭐 똑같이 피해봤어요. 보수도. 고맙죠?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뉴스에서 이제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서 56%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오늘 최근 경제동향 12월호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수출의 회복 및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이 그린북에서는 경기 회복 조짐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서 두 달째 비슷한 진단을 내린 건데요. 11월 수출이 2달 연속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10월 제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2% 늘어나고 반도체도 14.7%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취업자는 11월 취업자가 작년 동월 대비 27만 7천 명 늘어서 증가폭이 전월보다 둔화했지만 3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등 내수는 둔화 조짐을 나타내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게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 실제로 회복이 되면 여당이 유리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치나 경제는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는 뭐냐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야 돼요. 이거 정치나 경제 가지고 이게 이렇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듣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좀 무슨 얘기하는 거지? 난 그렇게 안 느끼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느끼게 하는 건데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앞으로 4개월 후에까지 이어져서
그 정도 시기에 정말 국민들이 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면 뭐 그때는 여당한테 좋은 거고 지표는 나아지고 있는데 느끼질 못한다면 소용없어요. 두고 봐야죠. 근데 경제가 이게 일단 나빠졌다가 좋아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번 두고 봐야죠. 고맙죠? 네. 그래요. 예. 오늘 YTN의 이유영 아나운서도 수고하셨어요. 고마워하느라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